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를 최고로 알고 저만 위해주는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아내가 예쁘면 처가집 방향으로 절을 한다는 말처럼 저도 남편이 저에게 잘하니 시댁 식구들하고도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례하고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더는 견디고 받아줄 자신이 없어서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개판이 됐다며 제 탓을 하시네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를 받을 당시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실 소개팅 자체가 내켰던 건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는 걸 보자 한편으론 마음이 조금 급해지더라고요. 어떤 남자인지 일단 만나라도 보자라는 생각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신중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랑 있는 게 불편한가 싶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저도 내숭 없이 평소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이 가시겁고 좋았다며 또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는 분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에게 와서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미국에서 살려면 신분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도 해결해 줄 테니 와서 당신을 좀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좋은 기회 같은데 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로 남편이 떠난다면 저희 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요. 며칠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니 결국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전달하려던 그날 남편은 저희가 소개팅했던 그곳으로 절 불러냈어요. 그러더니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평소 성격처럼 담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미국행이 결정되었어요. 미국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생략할 건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소개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시부모님의 경우 얼마 전까지 장사를 하시다 정리하신 상황이었고 신우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그다지 가까운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시부모님이 첫째인 신우와 둘째인 남편을 많이 차별하며 키우셨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부터는 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가고 누나가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어 형편이 어려우니 남편은 되도록 나가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와중에 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대학생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안 되니 학비도 알아서 벌고 집에서 머물 테면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내라고까지 하셨대요. 그런 이유로 남편은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가는 대신 혼자 서울에 올라와 기술을 배웠고 그 길로 혼자서 자기 가게까지 차렸어요. 그나마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가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시부모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그동안 당신들이 남편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서로 왕래도 하고 부모 자식답게 살자고 하셨대요. 신우도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겠냐며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으니 남편에게 과거는 그만 따지라 했답니다. 남편은 마음이 다 풀어지진 않았지만 가족들을 상대로 더 날을 세우고 싶진 않아서 더는 말하지 않았고요. 연애하면서 남편이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싫다고 해서 남편의 가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하기 전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신우와 시어머니가 남편이 말한 대로 조금 무례한 말투로 저를 대하기는 했지만 그런 점을 제외하면 크게 어려운 질문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까탈스럽게 하신 건 따로 없었고요. 제가 긴장하고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그냥 무난하고 수월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선 갑자기 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상견례가 있기 전 친정의 남편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켰을 때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불쑥 상견례 날짜까지 잡히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정했어요.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도 드라이브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오랜만에 드라이브 간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겠다 하셨거든요. 상견례는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그 지역 유명한 맛집 중 한 곳을 제가 골라 예약했습니다. 12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고요. 하지만 막상 12시 45분이 되도록 시댁 식구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도 되고 어이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슬쩍 보니 남편도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엄청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눈치셨고요.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와 신혼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웃긴 건 들어오자마자 늦어서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으신 채로 시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다 그러시더군요. 무슨 일이시냐 물으니 어제 술을 떡이 되게 마시고 와서는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자고 있다면서 깨우다 포기하고 왔다고 그냥 시아버지 빼고 상견례를 진행하자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정말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허탈감과 배신감,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분노,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한데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을 제외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제가 함께 미국에 가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사실 상견례는 형식적인 일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이미 남편과 시부모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기에 대화를 할 것도 없었고요. 다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 품을 떠나 해외로 가는데 현금 얼마라도 보태주시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난색을 표하며 당신들은 그럴 여유 자금이 없다고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변명 같은 말씀조차 없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저희 부모님도 더 말해봤자라고 생각하신 눈치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당신이 괜한 걸 물어봤다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사위 하나 보고 딸 시집 보내기로 결정한 거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여러모로 속이 상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상견례를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신혼여행 대신 친정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낸 뒤 그대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때 시부모님은 저희가 시댁으로 안 오고 친정에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하셨습니다. 정작 시댁엔 저희 부부가 머물 만한 공간조차 없었는데 말이지요. 남편이 시부모님과 다시 연락이 닿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쓰던 방은커녕 물건 하나 남아있는 게 없더랍니다. 시어머니께 행방을 물어보니 두고 갔길래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다 버리셨다 하더래요. 상황이 이 지경이었으니 남편이 시댁에 무슨 정이 남아있겠어요? 친정에서 일주일 좀 넘게 머무른 뒤 그렇게 저희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신분 문제다 뭐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지금 쓰는 제 사연보다 더 구구절절 써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미국에 도착 후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려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 주변으로부터 운이 좋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왔던지라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 생활을 하면 할수록 비싼 의료보험료라든지 처음 이야기와는 다른 한국에서 벌던 수입과 비슷했던 수입 때문인지 이민 생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집 사는 일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는 달달이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날은 한여름이었어요. 휴가를 어디로 갈지 한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웬일인지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서 오는 연락은 잘 받질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어오거든요. 한동안은 애들이 무슨 장난감이 갖고 싶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서 뻔질나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우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휴가를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애들만 보냈다는 겁니다. 애들이 저희 남편을, 그러니까 삼촌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말리지를 못했다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입에서 욕이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둘이 지금 보호자도 없이 미국에 오고 있는 거냐고 하니까 신우는 한술 더 떠서는 정말 요즘 애들은 겁도 없다며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몇 시쯤 도착이냐 물으니 앞으로 6시간 정도 더 걸릴 거래요. 왜 바로 전화하지 않았냐 물으니 자기도 일보다 보니 늦었답니다. 애들 둘이 해외로 갔는데 부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야 애들 생각도 안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정말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공항으로 아이들 마중을 나가긴 했습니다. 삼촌이랑 외숙모만 믿고 왔을 텐데 행여 엇갈리기라도 하면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행히 애들은 무사히 잘 도착했고 신우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한국 시간으로 이른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신우한테 화는 많이 났는데 애들한테 화풀이는 안 하려고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한 2주 정도만 데리고 있다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왕 먼 길 왔으니까 저희도 휴가 보낸다 생각하고 바닷가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어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털어놓아 볼게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미래를 위해서 매우 아끼며 살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시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애들 식비나 경비는 따로 챙겨서 보냈냐고 물었어요. 사실 제가 아이들 모르게 가방을 뒤져볼 수도 있었지만 그건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신우에게 직접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신우는 깜짝 놀라며 거기 내 동생이 있는데 내가 왜 경비를 신경 쓰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저더러 자기 동생이 돈 받아오라고 그랬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라고 하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외부인이 그런 걸 챙기냐며 자기 동생은 돈 몇 푼에 치사하게 굴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러는 거 아니래요. 몇 년 만에 본 조카들한테 외숙모가 너무 인색하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몇 년 만이나마나 서로 연락 한 번 제대로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애들만 달랑 보내놓고는 오히려 저를 남매관계를 돈 때문에 이간질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남편 시킬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왜 더 세게 받아치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상황도 아닌데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정말 남편이 왜 신우를 싫어하는지 알만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2주 동안 여기저기 열심히 구경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들 내일 비행기 타고 가니까 데리러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왜 애들이 벌써 오냐고 그럽니다. 사실 2주 정도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남편과 저희 생각이었지. 신우가 애들 비행기 티켓을 2달짜리로 끊어서 보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이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고는 전화해서 2달을 2주로 바꿨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신우랑 이야기가 된 줄 알았고요.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더니 꼴랑 2주 있으라고 자기가 그 목돈을 들여서 애들을 거기 보냈겠냐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그럽니다. 신우의 억지를 저도 이제 받아줄 인내심이 없었기에 아무튼 애들 도착하는 시간에 잘 맞춰서 나오라고 그러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신우에게 들었다면서 저 때문에 삼촌이랑 조카들이 친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신우부부도 애들 없이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때문에 좋은 날이 다 갔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좋은 나라에서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쓰며 사니까 아주 하루하루가 살맛나겠다며 빈정거리시곤 제가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몇 시간 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신우와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전달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쪽 방에 있는 애들이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눈물을 삼키며 꺽꺽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당장이라도 얼굴이 폭발할 것처럼 벌개져서는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 사람들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며 당장 단판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반응만으로도 솔직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편만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준다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향해 그 어떤 헛소리를 해대던 지저대던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다음날 애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단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공항에서 애들이 저희랑 더 있고 싶다며 우는데 그건 마음이 좀 찡하더군요. 신우와 별개로 애들한테는 잘해주려고 정성을 쏟았는데 그 마음이 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더라고요. 딱히 뭘 기대한 것도 없었지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지요. 그 이후로 추석 때 전화통화 한 번 한 걸 제외하고는 시댁과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뭐 솔직히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나버렸네요. 불과 며칠 전에 생긴 일입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작년엔 신우 애들 때문에 둘이 어디 가지도 못해서 올 여름휴가는 정말 둘이 재밌게 보내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 시즌이 되니까 다른 곳보다도 그렇게 친정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도 뵙고 싶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 자기도 그렇다며 그럼 이번 여름엔 한국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는 연락하지 말잡니다. 연락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고요. 하지만 설령 싫은 소리를 하실지라도 저희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한 후에야 남편이 연락하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간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드리지 않아서 한 소리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가 너무나 맑고 들뜬 목소리로 저희에게 당신들이 내일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시냐고 물으니 너희 보러 미국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올해 여름휴가는 시부모님하고 신우네 식구 다 같이 저희 집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저희 지금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돌려주니 남편이 한국 온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따지더라고요. 전화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도 기억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고성이 오가는 것 같아 제가 남편에게서 전화를 뺏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일을 어쩌냐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군요. 갑자기 저한테 너는 한국에 오면 언제 온다고 연락을 해야지 왜 안 했냐고. 다 이게 저 때문이랍니다. 남편이 연락드리지 않았냐 하니까 너도 내 나이 한 번 되어보랍니다. 한 번 듣는다고 다 기억이 나는 줄 아냐면서요. 그러더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냐며 일단 만나서 저희가 사는 미국 집 열쇠를 달랍니다. 저희도 없는데 저희 집을 숙소로 쓰겠다면서요. 안 된다고 말하려는데 그럴 틈도 안 주고는 이렇게 된 거 차키도 달랍니다. 뭐하러 있는 차를 놀리냐고요. 자기들이 쓰고 기름도 채워놓고 할 테니 걱정 말랍니다. 보험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시냐 하니까 살살 운전하면 된다며 자길 무시하는 거냐고 나오시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싶더라고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그럼 저희 집을 얼마나 쓰실 거냐고 하니 한 달 정도 있으실 거랍니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달 숙박비로 하루에 300불씩 만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로 1,000만 원 상당의 돈이고 저도 홧김에 내지른 숫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시부모 여행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는 주제에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렵니다. 다른 집 아들 딸들은 300, 500씩 여행 다녀오시라고 손에 쥐어준다는데 너는 비어있는 집에서 잠만 잔다는데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시부모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냐면서 돈이 그렇게 좋으면 돈하고 살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전화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언성을 높이면서 시어머니한테 아들 이혼이라도 당해야 정신 차리겠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두껍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먼저 끊어버렸네요. 그 이튿날 당연히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 열쇠건 차 열쇠건 돈이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고요. 신우고 시어머니고 번갈아 가면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저볼 면목이 없다며 급기야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어린 시절 남편이 어떤 서름을 겪으며 살았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당신들이 저희 부부 때문에 얼마나 큰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되었는 줄 아냐면서 저를 고소하겠다 하더라고요. 제발 하시라 했습니다. 했다간 저도 이 모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증거로 똑같이 맞고소 할 거라고요. 결국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2번 다시 보고 살지 말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면서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악을 쓰셨고 거기다 대고 남편은 저를 만나서 이만큼이나 살게 된 거라며 제발 작작 좀 하시라고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양가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역시 처음 남편의 말대로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지금은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솔직히 별로 없네요. 오히려 남편이 단칼에 잘라줘서 이제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제 저희도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큰일 하나를 마치고 가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하기까지 합니다. 몇몇 분들은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시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 사랑해서 시댁 때문에 이혼을 차마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저와 남편 우리 둘 사이만 보고 살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절약정신과 짠돌이 구두쇠는 종이 한 장 차이라나요? 알뜰살뜰하게 사소한 것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저한테는 둘도 없는 장점처럼 보였어요. 저나 남자친구 2사람 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손해보는 거 참 싫어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저는 엄청 어른스럽다고 느꼈고 그러한 남자친구의 습관들이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4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 콩깍지가 남아있었나 봐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는 상황이네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결혼 승낙을 한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이것저것 따져가고 계산해가면서 항상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저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거나 푼돈 얼마 때문에 싸우고 소심하게 나오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에는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끼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해오면서 봐왔던 모습에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해왔을 때 그렇게 하겠다 승낙을 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가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직한 연도는 똑같았어요.
남자는 군대가 걸려 있으니 2년 취직 늦은 게 흠잡을 이유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다니는 회사가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직접적으로 말해준 적은 없지만 연봉 또한 비슷하게 받는 듯 싶었지요. 결혼 이야기가 처음 오고 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나 저나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5년 직장 생활에서 5천을 모았으면 솔직히 사회초년생이 이 정도면 돈 낭비하지 않고 잘 모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2배가 되는 액수인 1억을 모았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뭐 비싼 선물 받아보거나 좋은데 여행 가본 적은 없지만 서로 비슷하게 지출을 했는데도 그 정도를 모은 걸 보니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둘 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와 서로의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월급을 받던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그 정도 돈을 모았냐고 물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집에서 관리비 아낀다고 냉난방 안 쓰는 건 물론이고 샤워도 찬물로 했다더라고요.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를 들어서 인터넷도 집에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요. 전기세 아끼겠다고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 충전도 전부 회사에 가서 했다 하고 밥도 대부분을 회사 식당에서 해결했대요.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할 때는 고구마 한 상자 사놓고 고구마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고구마도 회사 탕비실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쪄오고 집에서는 정말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알뜰살뜰한 건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한다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저보다 모아놓은 돈이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 결혼은 요즘 추세가 다들 반반을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이것저것 따지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 금액을 똑같이 해오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 서로 얼마를 모았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남자친구는 특별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적다는 걸 이유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우리 집에 처음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먼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도 있었어요.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끝나 있고 다른 집에 비해 사실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5천 정도를 지원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자친구가 너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왜 그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난데없이 왜 화를 내느냐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그러면 둘이 모아봐야 2억 아니겠냐며 사실 그 돈으로 서울에 빌라 전세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모르냐 하더군요. 요즘 대출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고 모자란 돈을 대출받으면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우리 월급에 생활비 내고 대출이자 내고 얼마가 남고 그러면 한 달 공과금에 대출이자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우리 수중에 얼마밖에 안 떨어진다.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유 있는 부모님 가진 것도 능력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물심양면적으로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며 집 할 때 모자란 돈.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만큼을 지원을 받아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부모님들은 얼마를 더 지원을 해주시는 거냐 물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말에 어이가 없게도 지금 자기 부모님이 왜 나오냐면서 어차피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자기가 더 많지 않냐고 따지더군요. 자기 부모님들은 노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괜히 도움받아봐야 나중에 생활비다 용돈이다 달라고 하면 괜히 거절도 못할 거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테니 차라리 지원을 안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대충 이해가 갔지만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게 경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흔쾌히 집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오셨지요. 안 그래도 저희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즘 집값도 내려가고 있고 급전도 필요하고 해서 정리 중인 게 있다면서 그 집을 아예 얻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모은 돈으로 실내도 싹 다 갈아엎고 그러면 신혼부부 살기에는 모자랄 것 없을 거라고.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차를 사도 되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저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지나갔어요. 비록 예비시댁에서는 돈 한 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해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고 부모님께서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매달 용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큰 지출을 하시게 되는 만큼 분명히 노후 대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도움을 받았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는 집을 해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땐 뛸 듯이 기뻐했으면서 용돈을 드리고 싶다는 제 말에는 인상부터 팍 쓰더군요. 남자친구가 했던 말 중에 예비시댁에서 도움받으면 생활비다 용돈이다 달라고 하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뜻은 안 바꿔 안 준다는 거지 받게 되면 뭘 하겠다고 했던 말이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예비시댁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한테만 주고 남자친구 부모님한테는 안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양가 어른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식들인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 아니냐고요. 생활비랑 용돈을 드리는 건 양가 어른들이 은퇴한 뒤의 이야기라고.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무언가 고민하는 척을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일인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거 확실하게 정하고 가자고 하면서 말이지요. 뭘 물어보려나 했더니 진명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저렇게 네 돈 내 돈 따져가며 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나올 생각은 없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나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건데도 이렇게 계산을 하려 나오는가 하는 모습을 보이니 공동명의를 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치사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남자친구랑 제가 모아놓은 돈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상황에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으니 저도 모르게 왜 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고 대답이 나왔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다 내주시는 건데 내 명의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 명의가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가 공동명의가 아니라는 말에 얼굴에 기분 나쁜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따진다고 하는 말이 아까 전까지는 드리기 싫다던 부모님 생활비를 걸고 넘어지면서 진명이는 네 걸로 하고 생활비는 우리가 번 돈으로 드리겠다니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럼 자기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다고 모아놓은 1억에는 손을 안 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데 네 거 내 거 나누고 있냐고 정말 치사하다고 하면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저랑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이기 이전에 부모님 자식이라고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면서 저랑 결혼은 하되 여태 모아놓은 돈은 부모님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진명이도 제 걸로 할 텐데 우리 재산을 합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결혼은 하고 각자 수입도 알아서 관리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던 용돈을 드리던
각자 돈 관리하니까 생활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쓰던 자유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요즘 반반 결혼하면서 각자 월 수입도 알아서들 관리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말이야, 번드르르 하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하는 말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결혼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집도 여자 집에서 해와 집 명의가 제 쪽으로 되어 있으니 집 고치는 것도 당연히 제가 모은 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고 말이에요. 심지어 결혼 전에 모은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 쓰시게 다 드리고 온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집을 해오는데 이게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따지니 남자친구가 공평하다고 하면서 집 때문에 그러는 거면 자기가 다달이 월세로 20만 원씩은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남자친구가 받기만 하려는 모습에 실망한 게 있기도 하고 억지 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굉장히 계산 다 해본 것처럼 논리적인 척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해줬어요. 집 명의도 내 거고 우리 앞으로 잘 살기 위해 도움을 받는 건데 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매달 생활비 드릴 생각을 하면 돈이 아까운 것도 이해하겠다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고 그것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모은 돈도 부모님 다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겠다는데 나부터 그러자고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전이나 혼수는 그래도 서로 같이 쓸 거니까 그 돈은 저랑 반반씩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랑 같이 쓸 가전가구라고 해서 반반씩 하겠다는 거 보니 웃기지도 않아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 말 안 끝났는데 자르지 말라고 능글거리면서 지 속내를 다 털어놓던 남자친구 입을 다물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본론을 딱 말해줬습니다.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요. 돈 굳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거리던 남자친구가 대뜸 결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말을 듣더니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해줬어요. 그냥 오늘부로 끝이라고 끝내자고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 부모님 부담될까봐 돈 한 푼 지원 못 받아오는 것도 좋다. 당장 들어갈 돈 아끼고 싶은 것도 구두쇠인 것도 다 좋다고. 그런데 보자 하니까 아주 사람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너한테 월세 받으려고 결혼을 하는 건 줄 아냐. 부모님한테 말해서 집까지 해오겠냐고. 남편한테 월세 받으면서 살 거면 그게 룸메이트지. 뭐하러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거 내 거 알아서 다 따로 챙기고 월세 내고 내 집에서 얹혀 살겠다는데 나는 룸메이트 필요 없으니까 네가 모은 돈 네 알아서 하고 그냥 결혼도 하지 말자고 말하고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서울에서 20만 원짜리 월세 아파트 잘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돈 아끼고 싶어서 어디 20만 원을 월세라고 줄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쫓아와서 사과하면 풀릴 줄 알았는지 한참 지나서 저 먼발치서 쫓아와서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월세를 2배를 더 주겠답니다. 20만 원 주기로 한 걸 40만 원 준다고. 세상에 반성을 하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흥정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뒤꿈치로 남자친구 발을 비틀듯 확 밟아주고 왔네요. 내 근처에 한 번만 더 얼쩡거려보라고. 내가 4년 연애한 세월이 아까울지언정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하는 평생 후회할 만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요. 서울에 5억 아파트 해온다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보다 잘난 놈 하나 못 만나겠냐고. 거지는 사절이라고 말하고 뒤도 안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밟힌 지 발등이 아파서 신경 쓰였는지 아니면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멀어지는 저를 쫓아올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헤어져도 100번은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사소한 것 따지는 성격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점만 보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아마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격이 시너지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고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 속은 챙길 거 다 챙기고 싶어 하면서 남의 주머니에 지 돈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견디지 못하는 구두쇠 짠돌이었다는 걸,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제가 참 바보였네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속 시원하게 단칼에 잘라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 같으니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천천히, 조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짝이 있다면 제가 찾을 필요도 없이 제 옆에 나타날 거라 믿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대리우도라는 거 들어만 봤지 제 남편이 바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효자하고 싶으면 너나 실컷 하라고 던져주고 이혼했네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사귀는 동안 큰 다툼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남편은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지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남편이 달라졌다고 느낀 건 결혼하면서 처음 맞은 명절 때였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설에는 시댁 먼저,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을 5월에 올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추석이 둘이 맞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리 약속한 게 있어도 첫 명절은 예외 아니냐며 시댁 먼저 가자고 사람을 들들 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푸념하듯 이야기를 전하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냐고 하시면서 첫 명절이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일로 시댁 어른들 눈밖에 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시댁에 도착하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동안 혼자 음식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이제 며느리가 있으니까 염려 말고 쉬엄쉬엄 하시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자기도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약간 벙찐 얼굴로 우리 집은 원래 여자들만 부엌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여자들이 어딨냐고, 여자라곤 어머님 한 분뿐인데 그럼 여지껏 어머님 혼자 명절 준비도 다 하신 거냐며 물었습니다. 일부러 더 과장해서 액션을 취했는데 그러자 친척분들이 웅성거리며 저희가 있는 부엌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둘 다 그만하라며 남편에게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무슨 말씀이시냐고, 남편 말대로 이제 며느리도 왔고 아들도 왔는데 방에 가서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무장갑을 남편에게 주면서 일단 설거지부터 하라고 저는 내가 붙이겠다고 했어요. 몇몇 분들은 이 상황이 웃긴지 키득거리시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면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고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면 아버지가 청소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전업주부시고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시지만 아버지는 늘 당신이 체력도 더 좋고 힘도 더 세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제 눈엔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명절 내내 일한 남자는 저 때문에 억지로 부엌에 있었던 남편뿐이었고 아버님과 남자 친척분들은 TV 앞을 떠나지 못하시더군요. 저녁까지 먹고 슬슬 친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하루 정도는 자고 가는 게 맞지 않냐면서 저희를 잡으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늦었는데 내일 아침 일찍 가도 별 차이 없다고 우기셨어요. 급기야 이 어둠에 남편이 운전이라도 하다 사고라도 나면 제가 책임질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자동차만큼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차는 제 거였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제가 오래 운전을 하면 남편이 잠깐 교대를 해주기는 하지만 보통은 자동차는 저 혼자만 쓰거든요. 원래도 차는 제가 주로 끌고 남편은 운전하는 거 워낙에 귀찮아하기도 하고 운전 경력도 제가 더 길어서 제가 운전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어떻게 믿고 타냐고 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녀평등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라 집안 분위기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완전 조선시대가 따로 없더군요. 결국 그놈의 천명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잠까지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린 어디서 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어른들 있는 집에서 둘이 한 방에서 잘 생각을 하냐며 저에게 너무 남편 좋아하는 티 좀 적당히 내라고 무안을 주셨습니다. 엄연히 시부모님이 부부인 것처럼 저희도 부부인데 말이지요.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는 당신과 자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자면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결혼하면서 독립을 하자 두 분이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나마 방 2개 중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계셨기에 사실 누가 자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억지를 쓰신 거지요. 게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거실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트렁크 차림으로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이튿날 차 막히기 전에 친정으로 출발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침은 먹고 가라며 또 잡으시더군요.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이게 다 어머니 밥을 못 먹고 죄다 인스턴트만 먹어서 그렇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언제 또 받아보겠냐며 먹고 가라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억지를 쓰시니 슬슬 짜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남편한테는 아침 먹고 올 거면 아예 놀다가 버스 타고 천천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 끌고 먼저 올라가겠다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시부모님께 가봐야겠다 말을 하더군요.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으니까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이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내야 하냐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 앞에서는 남편을 존경하고 위하는 태도를 갖추라나요. 비록 남편이 저보다 4살 많은 오빠긴 했지만 저희가 무슨 학교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요. 결혼했으면 동등한 관계 아닌가요? 제가 말 같지도 않아서 오빠나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시댁에 갔으면 미안한 줄이나 알지 뭘 그렇게 기세등등하냐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없다가 친정에 도착할 무렵 제가 남편에게 얼굴 좀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들은 척을 안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어찌나 툴툴거리고 다니던지 정말 7살 먹은 애도 아니고 한 대 쥐어봐가지고 싶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워낙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와 있으니 사위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따위로 행동할 거면 다시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가 싸웠다는 걸 아시고는 억지로 화해시키려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라며 밥 먹었으면 얼른 가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가자는 소리도 안 하고 먼저 밖으로 나가자 쫄래쫄래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한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당장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내년 명절부터는 시댁에 안 간다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절 쳐다보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아마 그때는 제가 괜히 아무 말이나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전 그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시댁에 일절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기로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의 앙금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설이 돌아왔어요. 설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남편 혼자 난리가 났더군요. 시아버지는 족발을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는 월남쌈을 좋아하신다며 그걸 사갈 거냐 만들어 갈 거냐
그래도 며느리 되고서 처음 맞는 설인데 직접만 들어가는 게 보기 좋지 않겠냐며 북치고 장구치고 호들갑이더군요. 저는 애시당초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하는 척만 하고 적당히 호응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 제가 남편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징검다리 휴일까지 하면 거의 5일 가깝게 쉬는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내일 내려갈 건데 혼자 갈 거니까 사위 먹인다고 뭐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하니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와야지 왜 혼자 오냐고 하시더군요. 나는 우리 집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 집으로 각자 가야 될 곳으로 갈 거라고 하니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했는 줄 아셨나 봐요. 그러면 우리 딸 오면 오랜만에 같이 산이나 갔다 올까라며 즐거워하시는데 동네 뒷산 가는 것만도 저렇게 기대를 하시니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그러다 보니 자주는 못 가게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왔어요. 남편은 차 막히기 전에 내려가야 되니까 새벽 5시쯤 출발하자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음식은 어딨냐고 묻길래 뭔 야밤에 음식이냐고 잘 시간인데 배가 고프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꺼낸 말인지 진작에 말뜻을 알아들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냐며 어이없단 식의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했냐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도 못 하더군요. 작년에 내가 한 말 생각 안 나냐고 사과 안 하면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지금 장난치는 거냐며 얼굴이 험악해지더군요. 자기 체면은 어떻게 되냐면서요. 나는 우리 친정에서 체면 없냐고 따지니 여자가 무슨 체면이 있냐고 그러더군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며 밥 먹을 때도 더치페이하고 결혼 준비도 남자 여자 똑같이 반반씩 하고 여자도 경쟁력을 잃지 않게 맞벌이하며 독립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던 인간이었는데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연애할 때는 그냥 본전 생각만 하던 쪼잔한 남자였어요.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혼자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정말 혼자서 새벽에 시댁에 가버렸어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열받더군요. 그나마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차피 차 키는 제가 보관하기 때문에 굳이 제 가방까지 뒤져가면서 차 키를 몰래 빼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눈치긴 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설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명절 연휴가 끝나가던 즈음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다며 지금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꼴보기 싫고 시댁이 싫어도 걱정은 되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나이도 있으신데다가 원래 뼈가 튼튼하지 못한 분이라서 좀 오래 입원해 계셔야 할 것 같다더군요. 남편이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저더러 휴가 쓰고 시어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도우라더군요. 저도 엄연히 직장인이고 남편이 버는 만큼 버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게 며느리 도리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가슴을 한 번 더 부여잡고 그럼 그냥 간병인 부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며 저더러 돈 낼 거냐고 묻더군요. 내 남편 머리에는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어있나 싶어서 그걸 왜 내가 내냐고 당신 어머니지 않냐고 하니까 감히 며느리가 남편을 낳아주신 분을 당신 어머니라고 부르냐며 노발대발하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답니다. 저도 그때는 이판사판이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사기 결혼을 운운하냐고. 나야말로 오빠가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구닥다리인 줄 몰랐다며 효도하고 싶으면 직접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진짜 너무 쪽팔려서 그 길로 차 끌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죽어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빨리 차 돌려서 안 돌아오면 자기를 이제 아예 안 보고 사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디 나 없이도 살 수 있겠냐면서 뭐라 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당신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없이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이지 않느냐고. 당신 말대로 아예 안 보고 살 테니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집에 가서 제 물건들과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와서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한 번쯤은 불편한 걸 두 사람 다 겪어봐야 소중한 걸 깨닫겠지 싶었어요. 아무튼 친구 집에 머물면서 회사 나가고 그랬는데 남편에게 매일같이 오는 전화도 문자도 싸그리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속으로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과일도 깎아먹는 게 귀찮아서 껍질째 먹는 과일 아니면 손도 대질 않는데 다쳐 누워 계실 시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한테 병간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조금 안쓰럽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 2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오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길래 받았더니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화를 너무 피해서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내려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차분해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치라서 전 정말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쨌든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으니 저도 모른 척하고 있기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월남쌈도 만들고 그동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을 남편이 안쓰러워서 평소에 좋아하던 약밥도 했어요. 그렇게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처참한 몰골을 한 남편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제 마음 고쳐먹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다행이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아프신 분한테 꼬치꼬치 따져먹긴 그래서 별말은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해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는 이제 선수교체 시간이라며 차키를 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서울 갈 차례고 제가 여기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남녀평등 모르냐면서요. 그래도 자기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며느리가 해야 할 병간호를 지가 대신했으니 이제 저더러 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니까 자기도 제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다르게 뭐냐 하더군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다른 입원한 사람들은 딸이나 며느리가 와서 병수발 들어준다며? 그게 너무 부럽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직장 다니는 거 모르냐고 하니까 그까짓 거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고 나야말로 이제 더 쓸 휴가도 없고 하루빨리 회사에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더는 못 견디겠더군요. 저는 남편이 먹고 있던 약밥을 빼앗아 잔디밭에 집어 던져버리고는 이제는 진짜 끝이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너는 이제 큰일 났다고 저를 겁주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동안 저는 짐 싸들고 집 나와서 별거를 하지 않았냐는 사실을 들먹이면서 여자가 집 나가서 가정에 소홀했으니 제가 파탄의 원인인 유책사유자가 되는 거 모르냐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니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기라도 할 텐데 요즘 인터넷도 잘 되어 있어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그게 틀린 사실이란 것쯤은 순식간에 알 텐데 그런 노력조차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들은 정보만 가지고 떠들어대니 우습지도 않더군요. 제가 집을 나갔던 건 사실이지만 집을 나가라고 먼저 말한 것도 남편이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던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몰랐나 봐요. 남편이 틀렸다는 걸 딱히 정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길지가 않으니 각자 가져온 만큼 다시 나누는 건데 정확하게 반반 결혼을 했으니 더 줄 것도 덜 줄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돌이 운운하며 배우자의 의무만 강조하고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남편이 시어머니 병수발 안 들고 뭐하고 있냐고 보내던 문자들이 증거가 돼서 남편의 희망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하게 되었네요. 위자료라고 해봐야 안 받아도 그만인 적은 액수였지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합의하자며 구질구질하게 구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탈탈 털어 받아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요즘 이혼한 게 흠이 되긴 하나요. 지금은 당당한 돌아온 싱글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도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남녀평등을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녀평등 운운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 때문인지 정말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 남편처럼 자기가 유리할 때만 남녀평등을 운운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유심히 살펴보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이러면 이런 대로 쭉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앞길에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 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